7월 30일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가 거대한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50여 대의 차가 흙탕물에 둥둥 떠오르고 28세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140여 명의 주민들은 소방당국의 보트를 타고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열흘 뒤 수마가 덮쳤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물이 빠지고 토사를 걷어낸 상태. 하지만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가 컸던 1층 주민들,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기서 뭐 산다는 건 진짜 말도 못하고 고생이고. 종일 선풍기를 틀어 말리곤 있지만 바닥과 벽은 아직 군데군데 젖어 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나와서 화장실에 있었어요. 화장실 있는데 저가 뭐가 막 뽀글뽀글 화장실 그냥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막 할아버지를 불렀더니 나오셨는데 막 저 문을 열으니까 물이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옥상으로 나가시려고 이제 나가자고 하려고 옥상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물이 잠겼으니까 그냥 나와서 막 나오라고 나 소리 들렸는데 주민들은 채 마르지 않은 맨바닥에 장판을 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덮쳤던 폭우는 광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9일 광주에서는 납골 땅이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뚜껑이 살짝 열렸네. 밀려든 흙탕물, 6월암 1800기가 안장된 지하 추모관에는 천장까지 물이 찼었다고 합니다. 사고 일주일 뒤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6월암을 수습하려는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침수되었던 지하 추모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여기 3단에 2017년 6월 달부터 여기 오셨고요. 솔직히 육안상으로 잘 확인이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저랑 아버지랑 제 어머니랑 가족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게 딱 물에 떠올라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확인을 했는데 아 정말 눈앞이 먹먹했죠, 진짜 정말. 잠수라도 해서 아버지를 모셔오고 싶었다는 아들. 다른 유족들과 함께 종일 물을 퍼낸 후에야 6월암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유족들은 재화장 절차를 거쳐 고인을 다시 모시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게 다 젖어 있더라고요. 이거라면 이제 뚜껑이 약간 열린 상태로 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도 진짜 부모님한테 2번 불효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을 2번 잃은 참담한 마음이라고 유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충북 영동의 한 양식장. 철갑상어를 키우던 수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범람한 금강물이 들이닥쳐 철갑상어 400마리가 폐사한 겁니다. 전기장치가 침수되면서 철갑상어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철갑상어들도 하나둘 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호흡은 하고 있는데 몸이 다 굳어져요. 한쪽으로만 저기를 해서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 죽는 거거든요. 직접 보니까 더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게. 수는 줄고 있는데 하루하루 갈수록 수는 줄어요. 죽는 숫자는 줄고 있는데 언제까지 또 죽을지는 저도 뭐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치어 때부터 5년 동안 정성을 다해 키워온 철갑상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 할 생각이에요.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뭐 필요하다면 뭐 아시는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낮은 가격으로라도 넘기고 저는 접을 생각입니다. 이 피해가 너무 크고 일단은 뭐 금전적인 피해도 너무 크지만 제가 정신적으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섬진강 유역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원에서는 제방이 붕괴되면서 7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8일 하루 동안에만 28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주 피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금지면에서만 70개 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아이고, 물이 그냥 끝까지 다 찼네. 천장이 주저앉아 대들보가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만 겨우 발을 피했다고 합니다. 철거를 해야지 철거하는 거지 수리를 이제 맞자면 그 시기만 좀 난단 거예요. 저 몰래 이제 그거만 좀한 5시쯤에는 저 제방이 위험하다가 피랑 가라고 막 이장들 분회장들 쫓아서 돈들만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가라고 맨몸으로 나가고 있지. 온 가족이 나흘째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안방까지 들이닥쳤던 수마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농경지 피해도 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게 1년 농사인데 송아지가 올라왔죠, 송아지. 아이고, 저기 독이 올라가 있네. 저기 가구는 뭐야? 비닐하우스 지붕에 얹혀 있는 가구와 장독.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일대 비닐하우스 수백 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흙탕이 돼버린 배추밭. 여기 대추밭이었는데 싹 다 그냥 사라진 거네, 지금. 다 사그라졌잖아. 올가을 추수를 앞두고 있던 대추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인데 쌀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어떻게 볼 수가 있어야지. 저도 이제 심으면 이제 요만해갖고 크고 있는데 저렇게 다 데려보고. 옆마을에서는 하염없이 옷더미를 뒤적이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저기 옷까지 지금 씻으시고 계시구나. 천만원 이렇게 생겼어. 아. 매체로 갔는데 이거 입으려고 나도 우리 아들이 싹 끄집어 내보내. 아이고. 옷 입으라고 막. 여기 물은 어디까지 찼어요? 물이 기와 밑으로 이 처마까지. 아, 처마까지 다 그냥 이 동네 다 그렇게 찼네요. 목숨 건진 것만 해도 기적이죠. 밭은 가보셨어요? 밭에는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죠. 가지는 지금 집도 지금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집만 보시네요. 그다음에 이 집도 지금 다 닦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물이 아니라 이런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오만 개 다 섞여가지고. 다 씻어내기 때문에 오염된 물은 온 집안을 휩쓸고 갔습니다. 아니 근데 또 어머니 또 이게 입었던 옷이니까. 그러지. 여자들은 남자들은 몰라 여자 심정. 절대 안 된다 해주세요. 절대 안 된다고 했더라 안 해. 저기다 내가 놔뒀어 빨리 하려고 싹 내놔. 절대 안 됩니다. 나도 못 이제 나도 그만해. 이게 입은 순간 피부병 걸려요. 근데 옷을 뭐 따로 그 급한 상황에 따로 가져오시거나 이러신 게 없으시고 지금 입고 계신 게 그냥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깨먹고 나갔단께. 깨먹고 나가갖고 핸드폰도 중저기를 갖고 가야 할 거 아니요. 몇 시에 나가셨는데? 아침에 7시. 아침 7시? 시골에선 1년 식량이라는 김장김치도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축산 농가의 타격도 컸습니다. 불어난 물을 피해 목숨을 건진 소들 이야기가 장마 뉴스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소 1,200마리와 돼지 7,000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남원의 한 축산 농가.
소 24마리를 기르던 축사에는 20마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소들도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눈이 막 내눈뱅이가 되는 다리가 부러지는 거지가 꼭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놈이 막 그러면. 지금 다친 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지. 우리 아가 그러니까 막 배때기 모감지를 막 딱 갈라도 그런데 그런 거 잘 먹으면 또 애나? 막 이렇게 찢어졌더라고. 여기 배가 찢어졌다고? 모감지 밑에가. 아, 저 위까지? 지붕까지? 물은 천장 가까이 차올랐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소 17마리는 높이 쌓았던 거름 위에 올라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영리하네. 저쪽 위에 그래도 올라가 있었다는 게 애들이. 멍청은 건 사람 보동도 하사. 소밥 주고 와봐. 말로만 해도 딱 다 알아들어. 소들이. 소들이 얼마나 영리하라고. 모두에게 혹독한 장마였습니다. 섬진강 하류 어느 곳도 물난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찾아간 구례. 물에 잠겼던 다리가 참담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4일간의 슈퍼장마는 4천여 명의 이재민과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섬진강에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인삼 재배지 금산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3시간 이상 침수되면 썩기 시작하는 인삼. 농민들은 물이 빠지자마자 인삼부터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질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 다 썩은 거예요. 이런 거 다 썩은 거예요. 네, 장마로. 이렇게 껍질 다 벗겨지고 이렇게 물컹물컹해진 게 예.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물 빠지면 괜찮겠다 했더니만 한 요 우까지는 이제 발에 물이 이렇게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가장 상품성이 좋은 5년근, 6년근으로 키우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농민들.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 그걸.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건데 내 나이 82살이고 마지막으로 했어. 마지막 농사 좀 잘했어. 삶이 좋았어. 마지막 농사 잘했어. 나도 좀 5만 원으로도 하려고 그랬는데 내 나이 41살에 혼자 돼갖고 남매 끼워갖고 자식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나도. 그러나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토질이 바뀌어 내년 농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봐. 이게 다 뻘이야 이게. 여기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파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이대로 놔둬야 돼요. 이거 못 써요 이제. 이거 뭐 지금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다 뻘처럼 된 거죠. 지금 뻘이에요 뻘. 농사도 안 돼요 이 뻘 깔리면요. 펄밭이 되어버린 농경지. 않네요 이게. 주민들은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건 용담댐이 수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인제인데 내가 그날 사고 나는 날 9시 반에 용담댐을 내가 갔었어요. 가셨어요? 네, 용담 때문에 내가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댐 수위가 벌써 만수를 넘어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 위험 수위로 오르기 전 용담댐이 수위를 미리 낮춰놓았더라면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7월 30일 용담댐 수위는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은 오히려 초당 300톤가량을 흘러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나흘을 보내고 집중호우가 시작된 7일에서야 뒤늦게 방류량을 700톤으로 늘렸지만
위험 수위는 넘어섰고 결국 4배 늘어난 초당 3,000톤의 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용담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사실상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저는 100% 용담댐에서 방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죠. 용담댐에서 수위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방류를 좀 해서 아주 안전 수위까지 올라오면은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저 수위 조절하는 게 20여러 개 만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걸 왜 그걸 그렇게 못하고 일시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그냥 3개군을 다 그냥 망쳐놓냐고 이게.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찾아갔습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가 넘었는데도 왜 낮추지 않았던 것일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네, 저희 KBS 본사 네. KBS 시사직접팀의 신민석 PD라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본부에서 그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어가게 되죠. 네. 그 다음 후속 강우가 안 오면 하류에다가 영향을 조금 덜 주는 상황으로 방류를 해서 홍수기 제한 수위를 낮추려고를 해요. 네. 근데 그 낮추려고 하는 과정에 비가 또 오게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못 낮추고 그냥 계속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류 지역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류량을 줄였다는 수자원공사. 그러나 우리가 입수한 댐 관리 규정을 보면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큰 홍수기 기간에는 수위를 홍수위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전에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조금 높게 댐 수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홍수기 제한 수위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조금 더 높게 운영했을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댐 하류 일대 4개 시군 마을 39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과 농작물의 피해도 막대합니다. 하나의 약점이 10개의 약점이 피해 농민들은 범대책위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길바닥에 쏟아붓는 농민들. 댐 수위 조절 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관계 기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날 보낼 거냐?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사로 뒤덮인 이곳엔 원래 주택 5채가 나란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주택 3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쪽 집이 2집, 한 집은 전복이 됐고 한 집은 반복 됐고 여기가 우리 집이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주민, 구사일생으로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오전 11시서부터 끊임없이 비가 왔어요. 하여튼 저녁 때까지. 비가 오니까 텔레비가 들락날락 하는 거야. 자꾸. 아, 신호가? 신호가 희미해서 못 잡힌다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집이 쾅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집이 움직이면서 쾅 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 나간 거야 나는. 이번 산사태로 귀농한 이장 부부를 포함해 주민 5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이틀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곡성. 산사태는 불가피한 자연재해였을까? 차고가 여기 차고였었는데 주민들은 산사태의 원인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로공사를 했어 여기. 도로공사 때문에 더 커진 거야 일이. 여기 원래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78세니까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78년 됐잖아. 그동안 이런 물이 하나도 그런 게 없었어요. 마을 뒷산에서 진행된 도로 확장 공사가 원인이라는 주장.
실제로 흘러내린 토사를 따라 올라가면 맞닥뜨리는 도로. 그러나 도로관리소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저희 도로가 무너져서 그 큰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사태 때문에 저희는 도로 유실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정이 깊고 이 사람하고 살아온 그 과정이 있잖아. 그게 막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주시켜달라고. 못 살겠다고. 경기도 가평에서는 무너져 내린 흙이 펜션을 덮쳤습니다. 이쪽에 이제 카페 건물 같은 게 있고 여긴가 보네요. 예. 여기가 한 3년 전에 중축한 카페 겸 2층에 이쪽이 예. 비탈진 산자락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었던 건물. 1층엔 카페, 2층엔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서는 입구 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큰 테이블 놔려면 뭐 있는 홀, 테이블 한 2개 정도 놓고, 그리고 저쪽 위쪽 흙더미 있는 쪽이 구장이었고 2층짜리 건물이었죠. 당시 가평엔 이틀 사이 2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는 주차장에 세워진 차까지 덮쳤습니다. 사고 직후 일부 사람들은 대피했지만 매몰된 펜션 안에서 일가족 3명이 발견됐습니다. 희생당하신 분이 어머니하고 예, 어머니이시죠. 그 밑에 따님 육아휴직 때문에 넘어와서 아들을 데리고, 손자가 2세 정도 되셨고. 잔해 더미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친정집을 방문한 딸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희생을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산사태의 원인을 두고 인재의 측면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산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산지를 부실하게 관리에 빚어진 참사라는 겁니다. 바로 무너지기 직전에 원래는 산이 이렇게 크게 개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산 바로 윗집에서 임야를 이제 과수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펜션 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내는 거거든요. 과수원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맹지니까 지금 쭉 치고 들어갔어요. 무너진 산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산주가 과수원으로 개간하기 위해 굴착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문제 지점입니다. 이게 깎아놨거든요, 지금. 여기가 문제 지점입니다. 깎아놨습니다. 산지 곳곳에는 암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사태가 일어나면 암석의 경사면을 타고 토사가 빨리 흘러내립니다. 경사가 심할수록 당연히 피해는 커집니다. 이 펜션 쪽으로 지금 42도가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지질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어떤? 그리고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가파르니까 빨리 타고 내려와요. 위험해.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금방. 보통 이게 30도 이상 되면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35도는 아니지 40도예요. 42도. 그럼 위험하죠. 당연하게. 건축이 가능한 산지 경사도는 25도. 하지만 해당 펜션처럼 산지에 암벽이 들어있는 경우는 경사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건축 자재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압축된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진 펜션. 산사태 예방의 사각지대는 많습니다.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토성 내려오면 매몰되기도 하고. 그래서 산 밑에 펜션이나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는 거의 뭐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합니다. 산 밑에 집을 지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하도록 인허가를 하고 뭐 주민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판내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산하고 판내식 건물이 바로 있는 펜션 이런 건물들은 거기다가 2m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옹벽만 매너들어 놓으면 토성이가 내려오더라도 설령 내려오더라도 나는 매몰 상황 당하지는 않아요. 대비 없이 극한의 기후를 맞았을 때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지 혹독하게 실감해야 했던 섬진강 사람들. 무섭게 불어난 섬진강은 제방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덮쳤습니다. 남원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앞쪽 집만. 내가 씨발 여기서 60년을 살아 처음이요. 처음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애터지 죽겠네. 한 번이라도 그런 거를 봤으면은 집안에 뭐이라도 이렇게 끄스거내 거인데 뭐 그럴라도 하고 냅도 없어 그때. 다 비례분해. 섬진강댐이 갑자기 많은 물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둑이 터졌다. 주민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 난강 보러 들려면 살살 터야지. 툭 터본 게 그냥 확 물이 엄청 그렇게 우리 여기 하천이 섬진강 하천이 터져버렸어. 막 겁나게 터져버렸어. 그래갖고 이 요리 물이 싹 쏟아버렸어. 저희가 여기서 지금 몇 대째 사는데요. 처음이에요. 제 방이 터진 것은. 불안하죠. 이제 순창 쪽 임실 쪽이 비가 많이 오면 또 섬진강 댐을 또 열 거 아니에요. 수문을. 수문을 또 개방을 하게 되면 같은 상황. 그쪽에서 저희까지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실제로 섬진강댐은 7일까지만 해도 초당 400톤을 방류하다 바로 다음 날 방류량을 1,800톤으로 늘렸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이 만들어진 금지면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인근 세계면에서 발생한 1,200여 명의 이재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을 잃은 이들 역시 섬진강댐의 수위 조절 실패를 성토했습니다. 한게 인재로 보죠. 왜 그러냐면 섬진강댐이 만땅이 돼 있을 것을 조금씩 품어 내 것이 조금씩 혼자 나올 방류를 했는데 비가 한 번 붙다 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음에는 1,000톤 했다가 1,700톤을 초당 풀어보니 비가 이렇게 장마가 많이 온다 또 이렇게 폭우가 온다 이랬을 때는 며칠 전 보통 물 조절을 톤을 터가지고 물을 방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전기세가 아까서 그러는가 대체 그들도 묵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가 어쨌든가 몰라도 주민들의 주장대로 섬진강댐 운영에 문제가 있었을까? 먼저 제방이 붕괴된 현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9배를 방류시켰다는 그런 비가 많이 오는데 그물도 많은데 갖다 엎친 데서 더 많이 오는데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섬진강댐 운영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규정대로 방류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계획 홍수기가 넘어섰습니다. 계획 홍수기가 넘으면 댐의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다 내보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3,000톤이 들어오면 3,000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 댐의 안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계획 방류량 내로 방류를 했습니다. 8월 8일 날 너무도 급하게 또 너무도 막대한 양의 기록적인 강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의 착공에 1965년에 완공된 섬진강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입니다. 다목적 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3개 기관이 함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원개발뿐만 아니라 섬진강 하류의 관계시설 개선으로 연간 10일. 지난 13일 섬진강 유역 5개 지자체장이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말로 우리 이재민들의 아픔을 아는 것인지. 다목적 댐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의 물을 채워뒀다가 용수로 사용하고 한 5,300만 톤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잘하신 겁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거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통제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데 통제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인정. 아니, 피해 군수님 얘기 들어보십시오. 방류량을 갑자기 늘리니까.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세 기관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홍수를 관리하는 거는 15% 용수 사용량과 여기 3천만 톤의 용수를 활용을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홍수를 조절하는 것만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밑에 깔려 있는 아까 말씀하신 4, 5톤 정도의 물은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물비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성진강댐 물의 15%에 대해서만 운영 권한이 있다는 수공사장의 답변. 사장님, 네? 시다직경 이금 PD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수공에서는 매뉴얼 따라서 뭐 지금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그런 피해가 발생한 건가요? 사장님, 지금 매뉴얼대로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천재라는 말씀이신가요? 천재라는 말씀도 안 드렸고 분석을 해봐야 되면 조사단에서. 근데 매뉴얼대로 하셨다면서요. 그럼 왜 피해가 발생한 거죠? 지금 빨리 같이 일정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사장님, 국민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아니 여기 제 집무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일정이 죄송합니다. 섬진강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용수를,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수자원공사가 생활용수와 전반적인 운영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수공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기관 용수를 방류할 권한이 수공에 없다는 것.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농어촌공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관리 자체, 운영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다만 그 농어촌공사하고 한수원은 댐 사용권만, 그러니까 물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섬진강 다목적 댐에 대해서 수위를 어떻게 해라, 물을 담아라 그런 거에 공사가 전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섬진강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지금 뭐 물을 많이 뺐으니까 물을 담아라 아니면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그거는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권한입니다. 섬진강댐의 방류를 망설인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가뭄을 대비해 물을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부터 한 5년 정도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다고. 가뭄이 들어서 물 부족이 일어나서 그 가뭄은 그 고통이 길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위를 조금, 생공용수도 좀 제대로 공급하고, 장마도 뭐 7월 말에 끝난다고 또 판단하기도 했을 테고, 그 수위를 조금 이제 위로 유지를 했겠죠. 실제로 지난 몇 년 전남 지역은 상습적인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수공의 방류 승인 요청을 최종 허가하는 홍수 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장마가 곧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물을 확보하려 했던 게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수공에서도 얘기합니다만 기상청에서 7월 말쯤에 이제 장마가 끝난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제 댐을 운영하는 기관 쪽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그때 잘 좀 물을 확보해놔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좀 물을 확보하려고 좀 노력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무작정 낮출 수는 없다라는 부분은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같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게 딜레마입니다. 보다 선제적으로 수위 조절을 할 수는 없었을까? 수공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금 댐 운영의 뭐 적정성, 그리고 이번 수해에 대한 원인,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댐관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댐관리위원회, 조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이재민들이 생겨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사실 조사를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통받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고 하여튼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영산강 지류인 문평천. 지난 8일 제방이 붕괴되면서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분류인 영산강에 비해 지류인 문평천의 제방 높이가 낮다고 합니다. 제방을 높여달라.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의해왔습니다. 2m를 더 쏟아주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가고 여기 상이
이렇게 뚝이 터져버렸어요. 물이 넘쳐갖고. 그래갖고 이제 보다시피 이 뚝이 이렇게 터져버렸는데 이 농작물도 다 나고 이 보이는 들판은 그 가구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 빽빽 도는 마을이 다 침수되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이 난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뚝을 2m를 더 돋아주면 몰라도 안 돋아주면 항상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높은 데인데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수확을 못해. 안 되냐. 다. 급히 고추를 수확하는 중에 흙탕물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못써 다 썩어버렸어요. 물이 질질 흐르잖아. 먹을 수가 없어. 제방을 미리 보수했다면 이 넓은 논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누렇게 썩어가는 벼 앞에서 속이 탑니다. 저 뚝을 몇 번 건의했답니다. 했는데도 안 되고 이제 다 버리고는 이제 어떻게 이제 추진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뚝을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 애타는 농민들의 요구. 제방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왜 들어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경사를 다 알맞게 경사를 줘가지고 이제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몇백억 단위로 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예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지방 하청 같은 경우는 저희 나주시에서 하시는 부분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본류와 지류 사이의 관리 불균형. 구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지붕까지 잠겼던 화개장터의 모습. 침수 피해는 두 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류인 화개천물이 본류인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곳. 물 색깔로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두 하천의 관리 주체 역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례도 결국은 이번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 게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만나는 지점에서 피해가 입었는데 국가하천은 국가, 지방하천은 지자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총괄적인 그림이 잘 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길이 막혔네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제방이 무너진 곳마다 같은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국가하천인 황강과 지방하천인 낭민천이 만나는 이곳. 이쪽이 지금 낭민천이고 저쪽이 지금 황강인데 물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방 보면 제방 높이가 지금 우리 키만큼보다 더 보강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황강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 구간에서는 저렇게 이제 정비가 됐는데 국가하천과 요 지방하천이 연결되는데 보면 이게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범람해가지고 유실된 그런 피해 현장입니다. 도로하고 또 차이. 불어난 강물은 제방이 약한 쪽을 공격했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황강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방공사를 쭉 하는데 한 군데만 낮게 되면은 그쪽이 공격 포인트가 돼요. 문제는 그 공격 포인트 옆에는 언제나 마을과 농경지가 있다는 것. 전국에 분포한 지류 지천은 3만여 개에 달합니다. 시사 직격의 취재 결과 이번 슈퍼장마로 총 2,200여 곳의 지류 지천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에 취약한 것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 지천이라는 오랜 지적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치수 정책을 준비해야 할까? 내년 장마가 오기 전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